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건강이라는 게 보면은 신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고, 사회적 건강,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강조하는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신적인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갖춰나갈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동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철학하면은 좀 어려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철학이라는 게 과연 무언가?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생이 다르다는 이야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다양성이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획일화된 사회, 독재 사회, 전제 사회, 이런 사회는 사실은 독재자나 전제자, 폭군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에 동조해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삶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앞으로 어떠한 사회주의가 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부족 사회가 있었고, 국가가 있고, 이렇게 하다가 중세 시대 때는 봉건제도가 등장하면서 왕이 등장하고, 지배계층이 등장하고, 노예제도를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의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뭐냐면은 지배계층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노예계층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대대로 계속 아버지가 노예했으니까 나도 노예가 되고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회에서, 그런 제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순응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였는데, 그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라는 것은 존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기분이 좋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의 입장이 만약 노예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에 BC 4세기에, 기원전 4세기에는 3세기, 4세기에는 그런 이론이 먹혀들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예제도가 당연히 올바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주장한다고 그러면은 몰매를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원전 3세기, 4세기에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절에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봉건 사회였고 왕이 지배하고 지배계층이 있고 노예제도가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들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지금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다 납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소수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중세 봉건 시대에 가든지 저기 다른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앞으로는 어떤 제도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뭇 뭔가 지금 민주주의보다는 다른 사회제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갈 세상은 아마 우리 지금 현재의 그 민주주의 제도로는 인공지능들이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회가 등장할까요?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아마 미래 사회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보다는 뭔가 다른 개선된 그러한 사회제도가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한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철학의 동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자,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보다 더 좀 심오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생각이 좀 더 이렇게 굳건해지면 믿음이 되고, 그리고 철학적 경지에 가려고 하면은 그냥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심오하게 그 생각을 전개하고 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셨던 분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일생을 거쳐서 그런 철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고, 노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은 가지고 살지만 철학적 경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철학을 하신 분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떠한 어떠한 생각, 사상을 가지고 사셨는지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과거의 고전으로부터 배울 바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특히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생각을 깊이 있게 심오하게 하고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철학적인 경지에까지 이르신 분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토대로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생각, 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철학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생각을 배우면서 보니까 정말 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동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어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경험 속에서 그냥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고전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인생 경험을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철학적 경지까지 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전을 배우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앞에 계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알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이나 현대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살아셨던 그 환경, 그 살았던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었던 그 모습이나 현대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생각했던 철학, 사상을 이렇게 보면서 현대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고전의 선조들의 생각들을 배워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겪었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존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비춰보면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모습이 이렇구나. 옛날 사람이나 현재 사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경험을 했는지를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것을 경험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태까지 앞에 30살부터 60살까지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모르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리석었다. 좀 더 순수함을 버리고 좀 더 영리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순수하게 살았던 것은 어리석었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법륜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는 말자. 나도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고전을 배우면서 앞에서 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어른스러운 삶을 살겠다. 어른스러운 살겠다. 고전을 통해서 배우고 많은 선조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도 이상적으로 이렇게 이상을 추구하신 분들이 계시고 현실주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현실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순자가 그렇고 순자는 현실주의자에 있는데 아주 그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맹자나 공자님께서는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 순자와 같은 현실주의자를 존경합니까? 공자나 맹자와 같은 이상주의를 존경합니까? 이상하게도 후대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를 존경합니다. 공자나 맹자를 존경하지 순자는 저도 이렇게 순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존경의 대상으로까지는 언급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순자는 그 당시에 현실주의자로서 행복하게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맹자나 공자는 현실에서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좀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맹자 공자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니 어찌할 건가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후세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상주의자는 공자나 뭐냐면은 맹자를 존경합니다. 순자는 뭐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만 존경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 순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동양에서 철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기록상으로는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노자입니다. 기원전 6세기 노자입니다. 주나라 시대 때에 사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노자는 이제 뭐냐면은 노자는 그런 무위자인을 주장하시고 도덕경을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도덕경이라는 5,000단으로 기록된 도덕경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는 뭐 그 후학을 양성하거나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거나 그러진 않았고 언젠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일부가 사마천의 사기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도덕경인 거죠. 그 도덕경을 해석하고 뭐 그래서 노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노자는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무의자인이다. 스스로 잘 돌아간다. 이런 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의 생각이 장자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도교의 그 중심 사상이 됩니다. 도교. 그러니까 노자의 생각이 도교의 발전을 이끄는 거죠. 도교의 하나의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기원전 5세기경에 공자님께서는 유가를 이제 이렇게 이루고 그래서 무의보다는 유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무의보다는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뀌지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도 안 되면은 내버려 두지만 그래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것이 공자님의 생각이고 공자님은 인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인을 강조하시죠. 인. 그리고 맹자는 이 공자님의 사상 유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면서 인의예지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인의예지를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인으로 하면은 뭐 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네 가지 사단을 주장하시죠. 사단을 주장하셔가지고 측은지심, 그러니까 이는 측은지심이고 의는 수호지심이고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렇게 4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십이지심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맹자님께서 이야기하는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측은지심으로서 뭐냐면은 측은하게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은은 뭐냐면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수호지심. 그 다음에 예에 가서는 뭐냐면 사양지심, 뭐냐면은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지혜 가서는, 지혜의 영역에 가서는 십이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을 그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맹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맹자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그 공자님께서는 55세까지 이렇게 공식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55세부터 68세까지 그 춘추 시대의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이상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올바로 정치를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왕도 공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결국에는 68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오시죠. 68세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73세까지 계시면서 교육에 힘쓰시고, 그 다음에 춘추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시는 그 이제 마지막 여정에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생을 이렇게 한 세상을 사셨어요. 공자님께서는. 그리고 뭐냐면 그 당시에 춘추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많은 철학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자 백가사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00가지 정도의 이런 생각이 등장한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노자의 무유자연, 그 다음에 공자님의 유가, 그 다음에 묵자의 겸해사상, 그 다음에 태극, 음양가, 무슨 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가가 많습니다. 100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 하여튼 묵자의 그 겸해사상은 겸해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묵자의 그 사상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진시황 때에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래요. 묵자의, 하여튼 진시황의 분서 유경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법치주의 이후에는 모든 백가사상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묵자의 겸해사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평등한 세상. 겸해. 사랑해라. 똑같이 사랑해라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올바른 사회가 완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는 왕이 있고 지배계층이 있고 이 하층 계급이 있는데 겸해 사상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왕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공자님의 생각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 뒤로 오면서 이제 명나라 조선시대 이때는 성리학으로 해가지고 유학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자님은 장유유서도 주장하고 군신유의도 주장하시고 이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봉건제도에 맞는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공자의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군신유의라든지 장유유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유유서는 지금 옛날 사람들은 장유유서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였지만, 현재 젊은이들한테 어른을 존경해라, 그리고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공자의 생각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 부분이 있어요. 있긴. 그래서 공자님의 생각이 상당히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그 뭐냐, 학이 이습지면 불역 여로하라. 그러면 이런 것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러한 생각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유유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 현대에는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생각이 그 당시에는 옳았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면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공자님 시대에 장유유서 이거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장유유서를 자꾸 주장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는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을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꼰대라는 이야기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그 생각도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이 등장할 수 있고 철학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 굉장히 근데 동양의 철학사를 보면은 노자의 철학, 공자의 철학, 맹자의 철학, 뭐 주희의 철학, 뭐 이런 성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까지도 뭐냐면 성리학이 그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선 시대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유학의 기본 토대인데 그 철학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동양은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 이제 철학의 역사를 보면 그렇고, 근데 서양의 철학사는 좀 다릅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등장해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문화가 발전합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생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짐으로써 페르시아가 뭐냐면은 페르시아가 멸망하죠.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한답니다.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그리스 문화가 줄을 이루는 시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스 시대가 열리고 그리스가 이제 물러나면서 로마 시대가 등장하면서 로마 문화가 이제 등장하죠. 로마의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문화도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 바빌로니아도 있고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해서 그것이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다시 유럽 사회로 가고 유럽 사회에 가서 그것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갔던 것이 미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왔던 것이 지금 다시 동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일본, 한국,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화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저는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 문화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동아시아에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점점 가가지고 나중에 이란, 이라크로 다시 되돌아갈지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서양의 철학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역사의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있고 서양 철학사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1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을 살아가지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와가지고 조로아스터교를 만듭니다. 처음에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첫 번째는 조카가 처음으로 믿었던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조로아스터교인데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로아스터교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처음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뭐는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 종교 행사를 하니까 불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데 뭐를 하냐면은 아후라 마지다라는 신을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아후라 마지다예요. 그러니까 아후라 마지다라는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그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일신 사상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유대교의 유일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유일신의 이름이 아후라 마지다였는데 기독교나 천주교에 있는 유일신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이 다른데 다른 신일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오로지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주장하고 유일신이 이 신이 하나만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뭐냐면은 아후라 마지다, 야훼, 여호와, 뭐냐면 알라 이렇게 이름이 다르죠. 그런데 그 신이 다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철학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철학사를 보면은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가 있고 이 종교 역사를 보면 그렇고 우리 이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되는 철학사를 보면은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소크라테스를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탈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있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이고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뭐냐면은 그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6년에 로마에서 태어난 키케로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3두 정치를 했어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세 명이 이렇게 정치를 이끄는 3두 정치를 하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 명 중에서 폼페이우스가 죽고 카이사르하고 크라수스가 있는데 카이사르가 나중에 크라수스를 제거하고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뭐냐면은 브루투스한테 죽게 돼요.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브루투스한테 죽게 되고 그러니까 브루투스는 또 뭐냐면은 브루투스가 아우구스투스한테 이제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키케로라는 사람은 뭐냐면 의무라는 책을 썼는데 키케로가 결국에는 아우구스투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의 역사는 참 잔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케로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유명한 일화로 있는데 케스라세라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유명한 팝송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를 하냐면 게으른 논증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로 키케로는 게으른 논증을 이야기하는데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세네카. 키케로 다음에 세네카가 있고,
313년에 서기 313년에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유럽 사회는 로마 이쪽 중심으로 해서 유럽 사회는 모두 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가 뭐냐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는 종교 시대가 열려요. 중세 시대는 가히 종교 시대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무려 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이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뭐냐면은 한 1400년 동안 그런 세월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뭐냐면 메디치가에서 이제 뭐냐면은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이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본주의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보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16세기에는 드디어 이제 그런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160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1600년대에 들어오면 이탈리아 이제 로마에 가까운 데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역에서 갈릴레오가 등장해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동설을 믿고 망원경을 발견해서 먼 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인본주의 사상을 이렇게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600년대에 그러다면서 그것이 1700년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유럽 지역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이런 유럽 대륙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1700년 넘어오다가 그것이 좀 더 넘어오면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도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1500년대 후반쯤에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데카르트가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데카르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유럽 서양 사회는 데카르트의 생각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사상이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의학.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데카르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서양 의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점점점 기계처럼 계속 중고차가 되고 해서 폐차가 되는 과정을 거쳐가듯이 사람도 기계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발견되면, 어떠한 상황이 환자의 상태가 발견되면 그보다 좋아질 수는 없고 점점 나빠지는데 그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이것이 서양 의학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더 좋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기계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근육풀기를 해보니까 무질서해진 잘못 살아가지고 무질서해진 부분을 질서 있는 영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러한 서양 의학의 기계론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기계론적인 데카르트의 사고방식에 근거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 의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 저도 한 10년 정도 타면 폐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차가 나와서 중고가 되고 중고가 돼서 폐차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뭘 봤냐면은, 동영상을 봤는데 뭘 봤냐면은 쿠바라는 사회는 미국이 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폐쇄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자동차가 50년 전의 자동차가 지금도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10년이면 폐차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50년 된 차가 지금도 쌩쌩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같은 차로 그 새 차가 나왔는데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쿠바에서는 50년 동안 타는데 우리 한국에서 10년만 되면 폐차를 한다. 이거는 뭔가 관리 소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데카르트의 사고 방식으로 기계론적인 사고로 일편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노화되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노화되니까 뭐냐면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뭐냐면은 그 장수하시는 분들의 그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어떤 분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건강하신데 어떤 사람은 70살밖에 안 됐는데도 뭐 굉장히 질병이 많고 몸을 못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70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 기계론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중고차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듯이 개인차가, 사람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을 봤는데 왜 개인차가 등장할까? 어떤 사람은 빨리 늙고 이렇게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왜 이러한 일이 존재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 나이에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는 그렇게 빨리 노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노화가 되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읽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 100살가 넘은 분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겠어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운이 좋은 거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요. 과연 운이 좋고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다. 왜 누구는 빨리 가고 빨리 노화되고 누구는 느리게 노화되는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 왜라는 과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하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고 싶어요. 왜 이러한 개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화학 반응을 그 실험실에서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많은 실험을 해보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온도, 동일한 용매, 동일한 교반 속도, 동일한 공기 조건, 지수 상태, 뭐 이런 조건이 일치한다고 하면은 누가 반응을 같은 플라스크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도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진 거지. 조건이 만약에 동일하다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으로 이제 이렇게 건강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70에서 이렇게 빨리 노화가 되신 분과 100세가 넘는데 건강하신 분은 뭐냐면 뭔가 조건이 다른 거다. 그 조건이 과연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장수하는 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장수를 했는지 조건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소식을 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고 이 두 번째 단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관계라든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온한 생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생활들을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게 꾸준히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소식하는 거. 그래서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워서 건강 조건을 잘 가져간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조건을 찾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좀 갑자기 뭐 이야기하다 건강 쪽으로 빠져버렸는데, 데카르트의 이 기계론적 사고를 서양의학이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데카르트가 1500년도 후반대에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데카르트가 이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합리주의적인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독일에서 등장하고 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뒤쪽으로 가면은 합리주의가,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는 합리주의 철학이 존재하고 영국 쪽에서는 존 로크가 뭐냐면 경험주의를 주장합니다. 경험주의. 그래서 영국은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주의. 그래서 이 경험주의와 참리주의가 있는데 이거를 통폐합해가지고 종합한 분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 그래서 칸트의 뭐냐면은 18세기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러한 것을 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해서 3대 비판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런 그 유명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거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실천이죠.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의 비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새로운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칸트의 뭐냐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생각, 철학의 토대가 돼요. 그리고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18세기에 칸트가 있었다면 19세기에 키에로 케고로가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증정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증정하고 19세기에 키에로 케고가 19세기에 또 동일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뭐냐면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증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샤르트르 철학자는 20세기에 뭘 주장하시냐면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또 주장해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돌아가신 장례식에는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샤르트르가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심리학자, 철학자가 뭐냐면은 이 실용주의 철학을 증정합니다. 실용주의. 그러니까 경험주의에다가 뭐냐면은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활용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와서 존 듀이가 이제 교육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실용주의를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렇게 뭐냐면은 종교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종교 철학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철학의 역사가 쭉 발전한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러다가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철학사가 이렇게 다른 길을 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차이, 동양과 서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은 뭐냐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주장하면서 본질이 뭐냐, 현상 이전에 본질이, 현상이 있는데 현상 이면에 그 위에 있는 본질이 뭐냐는 것을 꾸준히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신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뭐냐면 니체가 등장하면서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 실존주의를 증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동양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상을 이야기한다. 실존, 노자, 공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현상을 중시하지 본질, 그러니까 신에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서양은 본질을 추구하다가 현재 와가지고는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등장해서 유럽과 서양 사이는 지금 현재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실용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신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과 서양 쪽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쪽 신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도 수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무신론적인 그 철학이 기반이 된 거죠. 그 사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이제 서양은 신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요즘은 무신론적으로 왔는데, 동양은 뭐냐면은 신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현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신을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 종교가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동양 쪽의 철학은 본질보다도 현상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나 공자님께서는 본질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본질을 주장하지 않고 현상,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지, 신에게 이렇게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은 본질을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니까 본질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은 반대로 본질을 떠나서 실존을 더 추앙하는 상황에 와 있는 거고, 동양과 서양은 지금 이렇게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을 동양의 전부로 보는데, 사실은 인도도 동양이에요. 인도에도 이제 사상이 있는데, 인도는 서양의 생각이 아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인도에 이제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냐면은 브라만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 종교가 있고, 불교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 제도가 등장하는 종교가 이렇게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인도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가 중국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불교의 뭐냐면은 공을 주장하는데, 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이 뭐지? 그래서 뭐냐면 노자께서 이야기하는 무의 사상하고 연결시켜서 공은 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뭐냐면은 인도에 있는 종교,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하고, 이게 중국 쪽으로 오면은 대승불교로 바뀝니다. 대승불교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대승불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선불교가 등장하는 거죠. 선불교가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동양과 서양의 생각과 철학과 이런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원숭이와 판다와 바나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원숭이와 판다와 바나나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연관 있는 두 개를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동양 사람들은,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은 주로 원숭이와 바나나를 골랐다고 그래요. 원숭이와 바나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바나나를 골랐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 고르냐면은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을, 두 개를 고릅니다. 왜 그렇게 골랐냐 그랬더니 같은 동물이니까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이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은 주로 뭐냐면은 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요. 관계를 중시하고,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동사로 세상을 보는 거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여기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명사를 원숭이와 판다, 명사, 이 두 개를 연관 짓는 거예요. 명사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서양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실험을 했는데, 나무로 만든 둥근 원통과 플라스틱 원통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둥근 원통이 있고, 네모진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정육면체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연관되어 있는 두 개를 골라라 그랬더니, 동양 사람들은 100% 뭐를 고르냐면은 나무로 만든 원통과 나무로 만든 정육면체를 고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같은 나무로 만들었다. 관계를 본 거고. 서양 사람들은 모양을 봅니다. 모양을 봐서 이 나무로 만든 원통과 플라스로 만든 원통을 두 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은 원통 모양이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완전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걸로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은, 서양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현상을 중시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의 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생각과 철학의 발전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서양과 동양이 문물 교류가 있죠. 문화도 교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현대에 와 가지고는 동양이 서양을 배우고 서양이 동양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향이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불교와 노자, 공자의 철학을 접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나 노자님께서 이미 실존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미 기원 뭐냐면 2500년 전에 주장했던 걸 자기들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실존주의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본질을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부분이 입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들에는 본질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색다르고 호기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차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서로 문명과 문화를 교류하면서 이 현대 철학은 두 개 양쪽이 다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달라요. 서양은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공자나 노자의 철학을 불교의 이 생각이나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배우는 반면에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서양에 우리 동양에 없었던 본질, 신의 영역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이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길을 동양과 서양이 철학사가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서로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발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현대에는 이런데, 그럼 미래에는 어떨까요?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냐면, 미래에는 또 다른 세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오는 생각과, 미래에 사는 우리 후손들의 생각과 철학은 아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맞는 어떤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아마 이 인류가 인공지능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제도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생각과 사상, 철학도, 거기에 맞추어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근데 제가 볼 수 없을지도 모르죠.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사는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과거, 돌아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에 열심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게 해답일 수 있어요. 과거를 너무 되돌아보면서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고, 미래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해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현대 이 순간을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동서양의 철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옛날 사람도 다르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생각도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자,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